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일주일 전에 뵙고 오늘 또 뵙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오후 4시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하고 있는 방송은 페이스북의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페이스북 친구들, 또 특별히 그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이 청소년들이 이 방송을 꼭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방송은 단순히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이모작, 삼모작, 다모작을 하는 우리 중장년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그런 페이스북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유를 많이 해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난주 이제 8월 19일 날 제가 시작을 했죠. 그리고 8월 26일 날 2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 9월 2일 날 3강을 했는데요. 지난주 9월 2일 날 3강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제가 그저께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습니다만은 저의 강의를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보신 분이 그 30초 이상 이렇게 클릭해서 보신 분이 2,000명이 넘었고,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제가 방송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신 분이 거의 한 8,000명 정도 이렇게 보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저의 페이스북 친구가, 제가 페이스북 친구가 약 한 4,700명 정도 되고, 또 페이스북 팔로우가 한 4,000명 이상 됩니다만은 그분들이 이렇게 성의 있게 이렇게 공유를 눌러주셔서 많은 분들이 강의를 듣고 그렇게 했다는 그 증거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정말 이 지금 시대는 그 SNS가 이 공유의 시대입니다. 나 혼자 아는 게 아니라 함께 이렇게 같이 더불어서 사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공유의 힘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새삼 제가 느끼게 되거든요.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총 4번에 걸쳐서 김포 시립도서관, 고촌도서관에서 주관하는 이 페이스북 라이브 강좌, 청소년을 위한 직업 멘토링.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읽고 쓰는 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 2시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들으시고 많이 공유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방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난 1강, 2강, 3강 지난 3주 동안에 어떤 강의를 했는지,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는지 잠깐 이렇게 한번 훑어보고 4강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강에서는요, 우리가 정말 발상의 전환 시대를 맞았다. 4차 산업혁명이 몰려올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무섭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대미문의 이런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덮쳐오면서 어느 한 국가나 한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발이 꽁꽁 묶였죠. 이런 변화가 엄청난 이런 시대에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직업은 과연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그 변하는 직업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에게 맞도록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또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1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강의 그 키워드는, 화두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말고 앞서가자. 시대의 변화를 지난 한 3, 40년 이상은 우리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기만 해도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시대였지만 이제는 너무 그 시대의 변화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가랑이가 찢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변화를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변화를 앞서 나가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취해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4차 산업혁명이 인공지능을 위시한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 앞에 전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발 벤치마킹 하지 말자. 벤치마킹 하면 평균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렸고, 또 포노사피엔스라고 해서 스마트폰이 우리 신체의 일부가 되어버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그냥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소통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직업을 위해서, 우리의 평생 직업을 찾기 위한 도구로서 이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라질 직업, 생존할 직업, 몇 년 전에 조사한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그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별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무엇이 없어질 것인지, 무엇이 생존할 것인지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이 그 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이 창직에 관련되는 창직 7계명을 제가 알려드렸죠. 돈보다 가치가 우선이다. 조급하면 안 된다. 독서와 생각하고 글 쓰는 것은 기본이다. 이게 바로 오늘 세 번째 말씀드린 내용이 오늘 4강의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 따라하지 말자. 그리고 스마트 세상에 관심을 좀 더 가지자.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를 넓히자. 우리가 만나는 사람만 친구가 아니라 만나지 않는 온라인상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친구를 만나고 네트워크를 넓힐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작한 일이 절반인데 나머지 반은 그 시작한 일에 의심을 버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게 이제 1강에서 8월 19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강으로 가면 그러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그리고 이 생각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벌써 그 2학기에 접어들어서 제가 매주 화요일 날 오후에 장충중학교 1학년 학생들, 자유학년제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있는데요. 벌써 지난주에 첫 시간을 마쳤고 또 어제 이렇게 두 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근데 2시간 다 줌으로 화상으로 수업을 시작했어요. 1학기 때는 만날 수가 없어서 처음에 이렇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2학기 때는 자연스럽게 이제 화상으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시간에 이 학생들에게 생각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생각의 힘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학생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생각을 키우자는 게 키워드였는데요. 2강에서는 그러면 생각이란 게 뭐냐?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생각하는 것은 판단하고 기억하고 호기심을 갖는 일이다. 비교적 우리는 생각이라 그러면 판단하고 기억하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까 호기심을 갖는 것이 생각을 하는 것이다. 참 귀중한 포인트를 사전에서 얻었습니다. 물론 사전이 이미 항상 이렇게 옳은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정리를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의 크기가 내 세상의 크기다. 어제도 제가 중학생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생각의 크기를
A4 용지에다 한번 그려보라 이렇게 했더니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크게 그리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절반보다 좀 작게 이렇게 그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생각의 크기 이렇게 그린 그림을 가지고 이제 학기 마칠 때쯤 해서 제가 다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할 겁니다. 과연 그동안의 생각의 크기가 얼마나 커졌는지 작아졌는지 그런 얘기들을 수업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문해력이 낮다는 얘기를 했었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문해력이 낮다. 많은 정보를 우리나라는 이 통신이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습득하면 합니다만은 그 정보가 과연 그 지식과 정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이해하는 능력은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오늘 이제 4강에서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드릴 예정입니다. 질문과 토론이 기본이 돼야 되는 우리 학교 교육에서 또 일반 우리 직장에서 우리는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아주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토론도 마치 토론을 하면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것처럼 상대방을 헐뜯고 상처를 내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2강 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2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3강에 지난주에 이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왜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할까? 기존에 있는 직업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될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업이라는 게 새로운 직업을 찾아내야 되는데요. 직업의 그 플럭추에이션, 그러니까 부침이 너무 심합니다. 어느 직업도 지금은 이 시대는 앞으로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직업이 이제는 없다고 봅니다. 영원한 직업이 없는 거죠. 여기 나와 있지만 옛날에는 과거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죠. 그렇다고 하면 평생 직장 대신에 평생 직업을 찾아 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과연 어떤 직업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프 보여드렸죠.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이렇게 19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면서 급격히 떨어져서 지금은 거의 1%대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평균 수명은 계속 올라가서 지금 80세를 넘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75세, 70세, 75세 이상까지는 현역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수입을 위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왜 직업을 가집니까? 왜 돈을 법니까? 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기를 원합니까?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조금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일도 하고 또 수입도 이렇게 생기는 일에 우리가 몰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은 점점 높아지지만 이렇게 출산율은 저하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헤쳐나가야 됩니다. 정년 퇴직 연령이 교수는 65세, 만 65세, 교사는 만 62세, 공무원들은 만 60세, 일반 기업은 58세. 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일반 기업에서 58세까지 근무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근무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저는 46세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빨리 흐르고 변화하고 직장을 직업으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직장에 다니는 것을 자기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참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을 퇴직하는 순간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죠. 제발 직장에 다니면서 특히 지금 40대, 50대 되시는 분들은
직장을 나오기 전에 나만의 평생 직업을 연구하고 나와야 됩니다. 직장에 열심히 일을 하고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앞으로 퇴직을 하고 나면 인생 2모작, 3모작, 다모작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모작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2모작, 3모작 아닙니다. 앞으로 몇 개의 직업을 더 가져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유연성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한 가지 일밖에 못해.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이든 나한테 주어지면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창직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제가 창직 전문가인데요. 직업을 남이 만드는 직업을 찾으면 언젠가는 그 직장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만든 직업을 내가 갖고 있으면 평생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닿는 데까지 저는 저의 직업을 평생 직업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절차가 필요한데요. 첫째는 창직 선언서를 작성하고, 두 번째는 브랜드를 만들고 메가더 스쿨처럼, 세 번째 명함도 만들고, 네 번째 그 만든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서 모바일 홈페이지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뉴스레터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오늘 특별히 브랜드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4강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직업을 어떻게 찾느냐, 창직은 어떻게 하느냐, 남이 하지 않는 일에 관심을 갖고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직업에서 약간 비틀어서 순서를 바꾼다든지 그렇게 하면 직업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틈새를 노려서 평생 직업을 만들기도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제발 평생 직업을 찾아야 됩니다. 퇴직하고 나서 찾으려면 마음이 급해서 안 돼요. 직장이 다니면서도 시간을 절약하고 해서 평생 직업을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소한 일을 찾아서 꾸준히 경험하면서 새로운 직업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3강 때 새로운 직업에 창직한 사례를 5분을 소개했습니다. 스마트폰과 갤럭시 탭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는 모바일 화가 정병길 화가를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직 중학교 교사하면서 진로 재구성 작가인 김원배 선생님을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미래희망가정경제연구소, 대한민국의 가정경제를 위해서 불철주야 강의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우리 김남순 대표님, 그리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책을 쓰자, 갖자, 이런 슬로건을 갖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김준호 대표님, 그리고 우리의 머리를 잘 튜닝해서 잘 적응해 나가자, 특별히 우리 취준생들이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코칭을 많이 하시는 우리 안선영 대표님, 이렇게 해서 5분을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조금 길었지만 1강부터 3강까지의 그 발상의 전환과 생각이 무엇인지, 어떻게 키울 것인지, 그리고 새로운 직업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이 3강, 1강부터 3강까지의 내용을 베이스로 지금 이제 4강, 오늘은 읽고 쓰는 능력을 어떻게 하면 키울 것인가. 좀 유식한 말로 리터러시라고 얘기하는데요. 리터러시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독서와 글쓰기로 준비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독서와 글쓰기로 준비하자. 자, 독서 누구나 알죠. 글쓰기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아는데 안 합니다. 알기는 아는데 독서와 글쓰기를 잘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독서와 글쓰기를 상급 학교에 진학하고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시험을 잘 치기 위한 방편으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진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청소년들 학생 때부터 공부를 하되 시험 공부를 하지 마시고 진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진짜 공부를 할 때가 왔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하는 진짜 공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됩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공부를 하면서 나의 직업은 내가 찾고 나의 행복도 내가 찾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진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정체성을 찾는 것은 철학자들이나 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맞는 삶의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년이 됐을 때 철학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젊을 때부터 뚜렷한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젊을 때 뚜렷하지 않더라도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정체성을 찾는 지름길입니다. 나는 과연 누구냐?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여러분들, 본인이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나는 과연 누구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을 찾지 않으면 공부도 제대로 될 리도 없고 행복하기도 어렵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행복한단 말입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길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메타인지라는 말이 좀 유식한 말로 있죠. 이게 뭡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에 대해서 내가 아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뭘 잘할까? 내가 뭘 잘 못할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내가 어느 방면에 소질이 있을까를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시 공부를 열심히 하느라고 소질을 찾지 않고 점수를 따는 데만 온통 신경을 써왔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적어도 중학교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학교 커리큘럼이 최근에 많이 변화한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부터 자유학년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면서 1학년 학생들은 1년 내내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지 않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2학년, 3학년 가면은 다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를 잘 진학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자유학년제에서 겪었던 이런 일들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시험 공부에 몰두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까지 만약에 그렇게 공부를 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아까운 10대와 20대를 거의 시험 공부에 전념하고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학교의 교과 과정이나 시스템이 변하지 않는다고 나는 변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들 변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커리큘럼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도 내가 변하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나의 삶의 철학을 방향을 바로잡는다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의지할 게 아니에요.
부모나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 나의 길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상에 지금 75억 인구가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 각자에 맞는 일생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내가 그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납니다. 나의 길은 내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마이 웨이입니다. 마이 웨이를 내가 스스로 가기 위해서 적어도 중학교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벌써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의 길을 찾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좀 기술력이 좀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그냥 가야 되겠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희 경우를 나중에 거의 8년에서 1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황금 같은 시기를 다 보내고 20대 중반이 돼서야 나 지금 뭐 하지? 라고 고민한다면 그건 참 어리석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제발 그러시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말 내가 잘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리고 앞으로 학교 공부는 몇 년 지나면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간이 우리 평균 수명으로 따져봐도 훨씬 시간이 많습니다. 그 나머지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찾고 내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서 평생 직업을 내가 찾아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 여러분들의 몫이고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선생님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친구들도 있고 또 저같이 이렇게 코칭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화하면서 물어보면서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시험 점수만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독서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독서 방법.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독서 방법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는 독서 방법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구 수만큼이나 독서 방법은 많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독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야 됩니다. 이런 방법이 좋은 방법이야 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한다면 일단은 받아들이고 경험을 하시되 그 속에서도 나에게 맞는 효과적인 독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SQ3R이라는 이런 독서 방법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SQ3R은 S로 시작하는 영문자, Q로 시작하는 영문자, 그리고 R로 시작하는 세 개의 영문자 첫 자를 따서 SQ3R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가서 SQ3R 이렇게 치면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S는 서베이, 그러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책을 들었으면 이 책 전체를 앞부터 뒤까지 한번 훑어보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Q는 퀘스천,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내가 이 책에서 과연 무엇을 내가 얻으려고 하는가? 이 책은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이 저자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3R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자세히 읽는 겁니다.
자세히 자세히 읽어보면서 될 수 있으면 밑줄도 치고 또 메모도 하고 이렇게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읽으면 금방금방 빨리 읽기는 하겠지만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지 말고 메모나 부분 필사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되새기기. 무슨 얘기냐면 읽었던 내용을 한 번 정도 이렇게 되새김질을 해보는 겁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었지? 그래서 좀 괜찮은 책들, 나에게 좀 도움이 되겠다는 책은 재독, 삼독을 하셔야 됩니다. 재독이 뭡니까? 2번 읽는 거고, 삼독이 뭡니까? 3번 읽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괜찮은 책들은 재독, 삼독을 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런데 재독, 삼독이 좋은 이유는 읽다 보면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이 가끔 있어요. 밑줄을 쳐놔도. 그럴 때 재독, 삼독을 하면서 내가 놓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찾아가지고 다시 읽게 되는 그런 효과가 제가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뷰, 다시 보기. 전체를 다 읽고 난 다음에 이 책이 과연 어떤 책이었다. 저자는 과연 무슨 얘기를 나에게 하려고 한 것 같다. 나는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이 책에 얘기한 내용 중에서 어떤 것들을 내가 이렇게 취합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도움을 내가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제가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만 효과적인 독서 방법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 독서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조금 이제 아까 SQ3R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맥락은 비슷합니다. 키워드 독서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주제가 하나 있다고 쳐보십시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요즘 같으면 포스트 코로나, 다시 말하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내가 과연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잘 모르겠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많다. 그러면은 책을 포스트 코로나에 관련되는 책을 집중적으로 읽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권을 읽는 게 아니고 적어도 20권 이상을 집중적으로 읽는 겁니다. 한두 권을 읽으면 여러분 한두 권 저자가 얘기하는 내용만 듣고 잘못 오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권이나 20권 정도 읽으면 저자들이 다양한 얘기를 하는 내용을 읽는 독자가 스스로 나름대로 필터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나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이 섭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을 여러 권 읽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키워드에 대해서.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좋은 책을 좀 추천해 주세요. 저는 책을 추천을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책이 무슨 뜻일까요? 좋은 책은 그 사람에게 맞는 책이 좋은 책입니다. 무조건 어렵고 이해도 되지 않고 재미도 없는, 자신에게 관심도 없는 책을 고전이고 좋은 책이라고 무조건 갖다 놓으면 잘 안 읽힙니다. 물론 이제 어떤 고비를 넘기면은 훨씬 실력이 향상되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좀 쉬운 책이라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골라서 읽기 시작하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책을 골랐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도대체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는 책이었다. 번역서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많습니다. 번역을 혹시 잘못하면 실컷
읽었는데 내용이 뭔지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책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드리는 대답은 책을 잘못 고르는 것도 좋은 독서 방법 중에 하나다. 잘못 골랐을 때 그 책을 읽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얼른 덮어야죠. 그리고 다음에는 좀 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우리가 독서를 하려면 잘못 고르는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야지. 그게 뭐 돈이 아깝다, 잘못했다, 누가 추천을 했는데 형편없는 책을 추천했다,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 독서는 어떤 주제가 선정이 됐을 때 그 주제에 맞는 책을 한 20-30권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읽는 것을 키워드 독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블록체인 아시죠? 블록체인이 그렇게 쉬운 이론이 아닙니다. 뭐 가상화폐도 만드는 그 블록체인 쉬운 이론이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20-30권을 열심히 읽으면 나름대로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이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주변에서 뭐 잘못해서 이렇게 유혹하는 꾀임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혹시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될 때 여러분들 자신 있게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독서를 하는데 정독이 좋은가 다독이 좋은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토론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독이 좋습니까? 다독이 좋습니까? 이거는 우문입니다. 잘못된 질문이에요.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우리 손자 보고 그렇게 물으면 이제 애기 아빠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엄마가 좋은데 아빠도 좋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게 하더라고요. 정독도 좋고 다독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정독을 하든 다독을 하든 남는 게 있어야 됩니다. 남는 게. 근데 책을 많이 읽는 분들 중에도 엄청난 책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책 많이 읽으시지요 라고 하면 손사래를 칩니다. 나 책 별로 안 읽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는 게 없어서 그래요. 책을 읽기는 읽었는데 남은 게 없어요. 정리를 해놓은 것도 없고, 그 책을 읽으면서 뭔가 글을 썼다든지 뭔가를 해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 생각처럼 바람처럼 그냥 휙 날아가 버립니다. 정리하지 않으면 날아가는 것이 바로 이 독서입니다. 독서는 무조건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나는 스타일이 정독 스타일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 간단하고 쉬운 책을 정독하면 뭐 할 겁니까? 얼른 읽고 또 다른 책을 읽으면 되죠. 나는 정독은 안 하지만 많은 책을 읽어. 어디 보니까 뭐 5분 만에 책을 한 권 읽는다고 하는 데도 있다는데, 많은 책을 읽어. 그걸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거 자랑할 게 아닙니다. 많은 책을 읽었는데 남는 게 없다면 그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독서 후에 남는 건 결국은 뭘까요? 활자로 된 글을 남기거나 그 다음에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나는 알아.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면 잘 몰라요. 제가 요즘 화상 강연, 줌하고 시스코 웹엑스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저 줌 잘 쓰고 있어요, 잘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최근에 이렇게 줌을 알려준 책 이렇게 넷이서 이렇게 책을 냈지만 벌써 2세를 찍었지만,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서 제가 한두 가지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자신은
그 세계에 갇혀서 그게 단주를 한다고. 그래서 적어도 강사라면, 교수라면 그냥 단순히 수강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라면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몇 가지 꼭 필요한 것들을 알려드리면 상당히 좋아하세요. 우리 너무 쉽게 안다고 얘기하지 마시자고요. 예,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독일의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문호라고 얘기하는 괴테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나는 독서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80년이라는 세월을 바쳤는데도 아직까지 그것을 다 배웠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독서 방법에는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세 가지가 없습니다. 정답이 없고 그다음에 또 뭐가 없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괴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 같은 사람은 더더군다나 독서 방법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야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독서 방법에 대한 책이 수백 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독서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려면 책방에 가서 아니면 인터넷으로 독서에 관한 책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렇게 자신만이 맞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없다고 그랬는데 정답이 없고 비밀이 없고 그죠? 또 생각이 또 죄송합니다. 자, 이건요 제가 매주 발행하는 뉴스레터입니다. 뉴스레터인데요. 이게 이제 8월 31일 날 나간 건데 지금 이제 한 달쯤 됐죠. 598호가 나갔습니다. 매주 한 호가 나가는데 598호의 뉴스레터가 나갔거든요. 뭘 뜻할까요?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11년하고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제가 뉴스레터를 발행을 했더라고요. 우연히, 아주 우연히 50대 초반에 아주 우연히 어떤 계기가 있어서 저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내가 이렇게 글을 쓰는데 이 글을 쓴 글을 누군가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뉴스레터를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런 사이트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뉴스레터라는 것을 좀 만들어 볼까? 그러면 내가 쓴 글을 그 뉴스레터에 실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메일로 좀 보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우연히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이메일로 3,400명에게 매주 이 뉴스레터를 보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과 또 그 트위터, 그 다음에 카카오 스토리, 그 다음에 스웨이, 그 다음에 브런치, 뭐 이런 여러 가지 블로그, 그 다음에 포스터, 뭐 이런 여러 가지 SNS에 관련되는 그런 데다가 제가 이건 뉴스레터를 이렇게 퍼뜨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렇게 10여 년, 11년 넘게 그렇게 이렇게 뿌렸더니 저의 뉴스레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제가 쓰는 칼럼이 한 편 있고요. 제가 읽는 책을 추천 도서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너무 각박한 세상을 사니까 좀 웃으시라고 좀 우스갯소리 이렇게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제가 무슨 강연을 지금 시작했다든지 뭐 어떤 행사를 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저의 동정을 거기다 실어가지고 그렇게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3, 4천 명 그리고 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그
친구들을 제가 다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 나가보면 많은 분들이 저를 기억해요. 적어도 명함을 한번 주셨던 분들은 뉴스레터를 잘 받고 있다고. 근데 제가 뉴스레터 작성하는 매일 올려놓는 그 사이트에 제가 그분의 이름을 쳐보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디서 만났는지 그 기록이 다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근에는 줌 강연도 요청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책을 냈다고 하니까 그 책도 사봤다고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이메일로 제가 뉴스레터를 보낼 때마다 피드백으로 이메일을 잘 받고 있다고, 좋은 내용을 보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매주 이렇게 열심히 지금 뉴스레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계신 분들도 제가 많이 권해요. 뉴스레터. 그래서 몇몇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배워서 뉴스레터를 열심히 이렇게 보내시는데, 처음에 사실 598호 거의 600호까지 나갔는데, 처음에 100호, 200호 나갈 때까지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 워낙 스팸 메일도 많이 날아오고 하니까 그냥 one of them,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별로 관심을 안 두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300호 넘어가고 400호 넘어가고 이러니까 이런 분들이 생각할 때는 야, 이거 좀 대단하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줄기차게 아주 끈기 있게 이렇게 뉴스레터를 보낼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저를 달리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재주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꾸준함으로 재주를 커버하는 겁니다. 열심히 꾸준하게 뭔가를 하면 뭔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소위 존버 정신이죠. 존버 정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뉴스레터를 왜 설명을 드리냐면, 뉴스레터에 담기는 칼럼을 쓰기 위해서, 지금은 제가 매주 한 서너 편의 칼럼을 쓰고 있는데, 칼럼을 쓰기 위해서 항상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칼럼을 쓰기 위해서 독서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보고 누가 왜 독서를 하십니까? 라고 하면 대답이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글을 쓰기 위해서 독서를 합니다. 글을 만약에 안 쓰면요, 독서를 안 하면요, 글이 안 써져요. 뭔가 들어가는 게 있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서 계속 실타래 실 뽑아내듯이 그렇게 뽑아낼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열심히 독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가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뭔가 끄집어내는 게 글을 쓰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독서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글을 쓰게 됐고 뉴스레터를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네이버에 가서 제 이름 정은상, 금상대상도 아니고 정은상입니다. 이렇게 치시면 제가 쓴 매주 올라가는 이런 칼럼들이 여기 한 서너 편이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칼럼을 보고 또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분도 계세요. 요즘은 이제 종이 신문보다 인터넷 신문이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미래한국이라든지 스타트업 투데이라든지 소셜 타임즈라든지 한국 독서교육 신문이라든지 여러 매체에 지금 에듀진이라든지 여러 매체에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글을 쓰면서 독서의 양도 늘고 독서의 질도 나아지고 저 나름대로의 독서 방법도 찾았고, 그러니까 이제 글 쓰면서 거꾸로 독서의 방법을 찾은 셈이 되는 거죠. 반대로 독서하면서 글감을 계속 찾아 나가는, 그래서 이 독서와 글쓰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금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여러분도 물 한잔 하시고 쉬셨다가 다시 뵙겠는데, 지금 이제
4시 한 48분, 49분 정도 되는데요. 5시 정각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좀 쉬셨나요? 예, 조금 쉬고 브레이크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중간에 세상에 세 가지 없는 게 공짜, 비밀, 정답인데 제가 공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지금에서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도 없고 비밀도 없고 정답이 없습니다. 특히 공짜와 정답이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독서와 글쓰기는 공짜로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이 저의 경험으로 이 독서와 글쓰기입니다. 정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평생 직업을 찾는 이 일은 정답을 찾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직업을 가져야 될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 가지 일을 가지고 평생 갈 수 있다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시대에 맞도록 또 나이에 맞도록 상황에 따라서 직업도 변화무쌍합니다. 자신이 그런 직업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이렇게 취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자료로 다시 가서 자, 여기 이제 자료를 한번 넘겨보죠. 자, 소셜 타임즈라는 여기에도 제가 이렇게 창직 칼럼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또 에듀진이라고 해서 여기는 그 우리 청소년들 또 학부모들이 많이 보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인데요. 제가 여기에도 지금 이렇게 4강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 직업 멘토링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매주 이렇게 칼럼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독서교육신문 여기에도 제가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독서 방법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 글쓰기에 대한 얘기들, 여기 이제 지난번에 올린 그 내용이 진짜 부자의 독서, 부자들은 어떻게 독서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네 권의 책이 제가 지난 5년 동안 쓴 책입니다. 5년 동안 처음에는 마법의 코칭이라는 책을 2015년에 썼고요. 그 다음에 창직이 답이다라는 책을 2018년도에 썼고, 그리고 창직하라 평생직업을 지난해 2019년에 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공저로 이렇게 줌을 알려줌 이 책을 4권을 썼습니다. 지나고 보면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책을 냈을까? 제가 생각해도 신기해요. 왜냐하면 제가 무슨 뭐 글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주특기가 뭐 특별히 필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책을 냈다는 것 사실 자체가 좀 놀랍기도 해요. 창직하라 평생직업이나 창직이 답이다 마법의 코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주 제가 쓰는 칼럼을 모아서 책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줌을 알려주면 화상 솔루션 줌에 대한 글을 썼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 칼럼에 대한 책보다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 멘토링이나 또 요즘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대, 50대를 위한 그런 직업 멘토링, 직업 코칭에 대한 책을 지금 생각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뭐 40대 정도면 뭐 직장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절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예. 물론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죠. 생계를 위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연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부디 지금 직장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열심히 준비하셔서 2모작, 3모작, 다모작에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민숙 작가라는 사람이 읽고 쓴다는 거룩함과 통쾌함에 대한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분도 유튜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내가 잠깐 봤는데 그런 겁니다. 특별히 할 게 없어서 열심히 그냥 독서하고 글을 썼더니 시간이 좀 지나서 보니까 그게 나의 무기가 되었다. 그 핵심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격증을 따고 무슨 시험을 쳐서 어디 합격하고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자기의 브랜드를 키우는 그런 일을 위해서 꾸준히 독서하고 꾸준히 글을 쓰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지 오웰도 그런 책을 썼죠. 나는 왜 쓰는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책을 소개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은 왜 쓰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혔는데 그 이유가 우리 각자에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왜 글을 쓰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쓰거나 글을 쓴 것을 보면서 자신에게 한번 대입해보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연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독서와 글쓰기를 마지막 4강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내가 기술을 터득한다고 해서 그게 앞으로 평생 직업이 되고 내가 이렇게 기력이 있을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점점 그럴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 쓸 내용이 없어서 글을 쓰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독서를 해야 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글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 독서는요. 제가 볼 때는 보통 우리 책값이 13,000원, 14,000원, 15,000원, 17,000원 하여튼 10,000원에서 15,000원에서 20,000원 그 사이가 대부분 우리 책입니다. 그런데 눈을 씻고 이렇게 주위를 봐도 책만큼 가성비가 높은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강연을 가면 몇만 원씩 예를 들어 식비든 뭐든 또 연회비든 뭐든 내고 우리가 강연을 가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내가 원하는 주제에 맞는 책을 사서 보는 것이 요즘 우리나라 얼마나 그 교보문고나 예스24나 그 외에 알라딘이나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책을 사서 부지런히 읽을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허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서에 대해서 그런 깨달음이 없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새삼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독서와 글쓰기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어 보인다. 무엇하기 위해서 창직을 하고 평생 직업을 찾고 인생 다모작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좀 연락을 해 주십시오. 참 중간에 제가 잊지 않도록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 이제 4강까지 이렇게 들으시면서 여기 설문지를 고촌도서관에서 설문지를 이렇게 홍보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여기 페이스북에 보면 아마 설문지가 올라와 있을 텐데 저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댓글에다가 그 설문지 링크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설문에 참여하셔가지고 지금 하셔도 좋고 나중에 끝나고 하셔도 좋고 그렇게 해서
제가 했던 이 강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좀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면 고촌도서관이 또 다음에 다른 또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적나라하게 쓰십시오. 강사가 뭐 공부도 안 하고 형편없었다. 뭐 그렇게 쓰셔도 괜찮고요. 뭐 정말 괜찮았다 이렇게 쓰시면 감사하고요. 평가가 그런 거 아닙니까? 대충 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도서관에서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좀 극한 상황으로 쓰십시오. 좋다 안 좋다를. 그래야 이 담당자들이 판단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고촌도서관이 이번에 이 코로나 19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런 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이렇게 시도한 것은 제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돼도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하여튼 설문에 여러분들 적극 좀 호응해 주시기를 재산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제 이거는 뭐냐 하면 그 브런치라는 그 다음 카카오인가요? 거기서 하는 브런치라는 그 글쓰기가 있습니다. 작가들 이 글쓰기가 있는데 저도 어느덧 이제 저자이면서 작가가 된 것 같습니다. 요즘은 누가 당신 작가야 이렇게 붙여주지 않아도 열심히 글을 쓰면 자기가 자기 보고 작가라고 하면 작가입니다. 그냥 그림 그리면 화가고요. 노래 부르면 뭐 음악 간 거죠. 옛날하고 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저의 그 블로그입니다. 제가 블로그를 네이버 블로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블로그에 제가 글을 쓰는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캡처해 가지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블로그도 부지런히 쓰시고 그러면 이제 네이버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무료 홈페이지 모두라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모두라는 홈페이지를 옛날에는 제가 워드프레스라는 홈페이지를 한 80개 정도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를 안 하고 지금 모두 홈페이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 모두 홈페이지에는 블로그와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이 이렇게 SNS로 자연스럽게 링크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바일 홈페이지 모두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일일이 가서 고치지 않더라도 새로운 글이 올라오면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의 글과 그림은 거기에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아주 편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 지금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 뭐 구독자는 아직 1000명이 좀 못 되긴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이렇게 코칭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지금 10만 명이 넘어 지금 구독자를 이렇게 확보하고 열심히 방송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유튜브 방송을 열심히 하시다가 유튜브 방송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권했더니 또 책을 내신 분들도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 하나 하면서 보통 15분, 20분짜리 방송하면서 얼마나 신경을 써서 심혈을 기울여서 방송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나중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또 책을 내면 또 이 책이 아주 값진 그런 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시도해 보시길 바라고 이런 여러 가지 채널들, 다양한 채널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채널들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확실하게 다지고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보시면 페이스북에 지금 글을 쓸 때 우리는 꼭 키보드를 쳐서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쓰는 거는 아이폰인데 아이폰의 밑에 보면 마이크가 있습니다. 요즘은 안드로이드 폰도 키보드 위에 마이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뭘 뜻하냐면요.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에 스마트폰이 인공지능 기기입니다.
말로 글을 씁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자기의 생각하는 바를 말로 얘기하면 그게 여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하는 부분에 글이 찍힙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글이 찍히면 혹시 발음이 잘못됐다든지 이 스마트폰이 잘못 알아들은 그런 부분만 조금만 고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글들을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남자분들, 손가락이 좀 굵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 키보드에서 이렇게 글자를 친다는 게 독수리 타법도 양쪽 독수리도 아니고 스마트폰은 한쪽으로 쳐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죠. 또 눈도 아프고. 그럴 때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말로써 쓰십시오. 그것도 직접 쓰기가 못하면 메모장이 있지 않습니까? 메모장에 마이크를 켜가지고 말로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메모장에 글이 쓰시겠죠? 그러면 메모장 들어가서 그 글을 수정 보완한 다음에 그 전체를 복사해가지고 페이스북이든 블로그든 뭐 트위터든 어디든 글을 올리시면 됩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전부 키보드를 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노트북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구글에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문서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워드라고 얘기하죠. 문서가 있습니다. 구글 문서에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도구에 들어가면 이렇게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지금 이제 노트북은 마이크와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마이크를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하면 빨갛게 불이 들어오죠. 그럼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말로 글을 쓰면 됩니다. 그런데 말도 지금 저처럼 천천히 안 하셔도 돼요. 평상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만 말을 해도 충분히 얘가 알아듣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약 한 80%에서 85%는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저도 경상도 사투리가 섞여 있어서 가끔은 제가 생각지도 않은 단어들이 이렇게 찍히는 것을 보는데요. 그럴 땐 제가 가서 고칩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한 80%에서 85%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좀 비교적 발음이 뚜렷하고 표준말을 쓰시는 분들은 90% 이상도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앉아서 생각하는 바를 여기에 글을 써놓고 그 글 쓴 내용을 보면서 조금만 수정 보완하면 여러분들이 그 글을 복사해 가지고 어디든 보낼 수가 있죠. SNS든 어디든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은 고정욱 작가인데요. 이번에 저희하고 같이 이 책을 공저하신 분인데 책을 무려 300권을 냈습니다. 참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예. 그런데 이분은요, 지난 한 해 동안 책을 10권 이상을 냈더라고요. 어떻게 한 사람이 책을 10권 이상 낼 수 있나요? 이분이 그런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뭐 책 쓰는 도사랄까?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된 배경이 수년 전에 저를 만나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코칭을 하면서 말로 한번 글을 써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권했더니 말로 글을 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표준말을 이렇게 하시고 또 전국에 강연을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발음이 좀 정확합니다. 그래서 말로 글을 쓰기 때문에 초고, 그러니까 초원고는 말로 거의 다 쓰시죠. 그래 놓고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 원고를 이렇게 교정 보는 일이 하루 중에서 아마 대부분의 시간이 교정 보는 일이에요. 그 작가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전업 작가시니까. 다리도 불편하신데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참 존경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말로 글을 쓴다. 스마트폰으로도 쓰고 그 다음에 노트북으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글을 쓰고 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문명의 이기들을 스마트 도구들을 여러분 그냥 옆에다 두고도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노력하시면 얼마든지 그런 기기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한 해에 책을 10권 이상 내시는 분, 참 대단한 분을 제가 이렇게 알고 지냅니다. 조만간에 또 무슨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삼국지를 또 10권짜리를 내신다고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한계가 어디인지 끝이 안 보입니다. 하여튼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최근에 네이버에서 하는 윌라라는 그 오디오북입니다. 오디오북인데 저도 이 이제 월 뭐 한 거의 돈 많은 돈 이렇게 내고 이렇게 오디오북을 제가 듣고 있는데요. 오디오북이 최근에 많이 좀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책을 읽는 게 아니고 듣는 겁니다. 그죠? 좀 듣는 겁니다. 그 쉽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쉬우니까 들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어떤가 하고 한번 첫 달을 이렇게 오디오북을 들어봤는데요. 보니까 오디오북으로 이렇게 나오는 책들이 대부분 좀 그래도 이렇게 판매 지수가 높고 잘 팔리는 책들을 위주로 이렇게 출판사에서 준비를 해서 또 성우들을 이렇게 대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작가들이 직접 이렇게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이책하고 달라서 이 오디오북이나 전자책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데 그냥 별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오디오북을 들으면 그냥 들을 때뿐입니다. 듣고 지나가면 끝이에요. 메모를 안 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그래서 오디오북을 들으실 때는 반드시 메모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저는 이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지금 벌써 일주일 동안은 제가 한 2편 정도 지금 들었는데요. 들으면서 저는 메모를 합니다. 동시에 메모만 하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그게 칼럼을 쓸 수 있는 글감이 된다고 하면 사정없이 제가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듣던 오디오북을 우선 멈춤을 하고 스마트폰에 제가 이 칼럼을 쓰는 그 제목을 담아 놓는 그 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리스트에 올립니다. 이런 제목만 들어도 제목만 봐도 나중에 제가 이렇게 칼럼을 쓸 수 있는 내용을 제가 거기다 올립니다. 그럼 저는 이제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메모하면서 동시에 글을 쓸 수 있는 글감을 저기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 한 달에 9,900원 정도 내고 적어도 한 달에 한 서너 권 이상 이렇게 오디오북을 제가 이렇게 들을 수 있다면 저한테는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 중에서도 듣다가 또 재독, 삼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또 제가 직접 이렇게 구매를 해서 또 읽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 오디오북이 굉장히 많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대부분의 경우를 얘기를 들어보면 편하다. 그냥 지하철이든 어디든 운전을 하면서 아니면은 지하철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눈 아프게 책을 보지 않고 귀로 그냥 듣는다. 그래서 편해서 오디오북을 듣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편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인간은요, 편한 거 찾으면 계속 편한 쪽으로 갑니다.
계속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또 허리 아프니까 돌아 눕고 싶다고. 계속 편한 쪽으로,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계속 편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제대로 된 독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오디오북에 또 빠지면 이 종이책을 못 보게 됩니다. 종이책의 장점이 뭔가요? 종이책의 장점은 앞뒤를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오디오북이나 전자책은 쭉 흘러가면 다시 오기가 좀 쉽지가 않죠. 자기가 어떤 부분에 표시를 확실하게 해주지 않는다 하면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쭉 흘러가는 거죠. 스트리밍이 되는 데 비해서 종이책은 어떻습니까? 앞에 읽다가 뒤에 읽다가 또 뒤에 읽다 보니까 앞에 게 좀 궁금해서 다시 와서 또 보기도 하고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종이책도 단점이 있죠. 눈이 아프고 또 그 책 들고 앉아서 읽으려니까 엉덩이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뭐 그렇죠. 또 이렇게 책 들고 다니기도 쉽지가 않고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종이책과 이 오디오북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글감을 찾아내고 그리고 독서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전자책도 마찬가지죠. 전자책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넘기면 쭉쭉쭉쭉 넘어가니까 눈으로 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메모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흘러가 버린다. 그러면 나중에 책을 다 읽고 나서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독서하는 방법을 심사숙고하셔서 과연 나에게 맞는 독서의 방법은 무엇일까 그런 걸 연구를 하셔가지고 독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미국의 대학인데요.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세인트 존스 대학이라는 미국의 대학이 있습니다. 저는 저 대학에 대한 얘기를 처음 듣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 대학은요, 4년 동안 100권의 인문 고전 리스트를 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고전 책을 읽는 것으로 졸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책을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책을 읽으면서 그 책 읽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교수와 함께 토론을 하는 겁니다. 토론을. 그 고전도 동양 고전, 서양 고전 있지 않겠습니까? 골고루 섞어서 그 고전을 읽으면서 교수와 함께 그렇게 이제 큰 그 원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형식인데요. 교수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수는 말 그대로 퍼실리테이터입니다. 옆에서 학생들이 이 책을 잘 읽고 그 내용을 토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교수지 우리 교수들처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르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죠. 인문고전이 이미 교수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충분히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인트 존스 대학은 학년별로 이렇게 1학년은 뭐 몇 권의 책, 2학년은 몇 권의 책 이렇게 해서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책에 대해서 책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 그런 방식이 아주 독특한 대학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이렇게 한 10여 년 전에 처음 이 대학을 몇 명이 갔을 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얼마나 그 수험 공부에 열심히 매달렸습니까? 그런 학생들이 이 대학을 가서 적응을 하느라고 상당히 어려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언어도 어려웠겠지만 이 대학의 이 수업 방식, 그다음에 문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처음에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후배들이 계속
그 학교를 가면서 학교도 계속 소문이 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그 어느 나라 대학생들보다도 우리 한국에서 간 대학생들이 거기서 열심히 그 책을 읽고 책 토론에 이렇게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이것도 구글이나 네이버나 또 혹은 유튜브에 이렇게 가보면 그 동영상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우리의 대학은 물론이고 심지어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까지도 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기초적으로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워야 할 그런 기초적인 것은 가르치지만 그 다음에는 나머지 시간들은 책을 읽도록 하고 책에 대해서 책의 내용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하는 커리큘럼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또 평가하는 시스템이 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나가는 것도 여러 가지 이렇게 방편이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또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대안학교가 많이 생겼습니다. 대안학교 중에는 이런 식으로 토론식 수업을 하는 대안학교가 많이 생겼습니다. 제 주변에도 자녀들을 대안학교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한 분들을 제가 이렇게 종종 보는데요. 그분들의 공통된 평가는 대안학교를 잘 보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대안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도 자신의 진로를 자기가 결정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서 이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오는 것을 보고 얼마든지 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면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 꼭 대학이 아니더라도 중고등학교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도 좀 고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지금 이제 안교안 작가가 하고 계신 그리스 문명이라든지 뭐 이런 그 역사에 관련되는 거, 문명에 관련되는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제가 줌으로 이제 강의를 좀 듣고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그 오래된 역사 하면은 그 지나간 역사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더더군다나 여기도 아니고 유럽의 역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알아야 역사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역사를 알아야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모르고 미래를 열어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역사는 뭐 했습니까? 연도별로 인물 중심으로 달달달달 외우는 그런 일이었다면 이제 진짜 공부할 때는 그런 공부가 아니고 과연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그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광개토왕 시절에 주변 나라들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때 동시대에 유럽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좀 이렇게 스터디를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 국가를 돌아보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안목이 좀 넓어지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물론 역사를 공부하고 이해한다는 건 쉽지는 않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공부하고 하면 우리에게 얻어지는 상당히 그 이익이 많다. 저는 그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라든지 고전이라든지 흔히 고전을 그러죠. 고전이 뭐냐? 그러면 누구나 아는데 아무도 읽지 않은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읽지 않은 책이 아니라 내가 읽고 내가 그 속에서 미래를 발견하고 나의 미래를 발견하고
나의 행복을 그 역사나 고전 속에서 찾을 수가 있다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이 독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스터 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마스터 키가 뭐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디 운동 시합을 간다든지 또 골프장을 간다든지 하면 락커가 있죠. 거기에 뭐 옷을 넣어놓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중요한 이렇게 비품들을 넣어놓기도 하고, 운동선수들은 장구를 넣어놓기도 하고 이러죠. 그런데 각 이렇게 락커마다 고유의 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키를 분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실하면 거기 관리인을 부르죠. 우리가 좀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럼 관리인이 와서 열어주는데, 관리인은 무슨 키를 갖고 있습니까? 마스터 키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문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를 갖고 문을 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의 키였지만 그 사람은 마스터 키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무슨 문이든 열 수 있는 마스터를 갖고 다닙니다. 이 마스터 키를 우리가 각자가 마스터 키를 가져야 된다. 그게 뭐냐면 독서와 글쓰기입니다.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서 나의 직업과 나의 미래를 내가 열어갈 수 있는 마스터 키를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도 대신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주변의 상황이,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도 내가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마스터 키를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열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단검질을 하는 겁니다. 그 단검질이 독서고 그 단검질이 글쓰기입니다. 독서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북 같은 경우는 들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책은 그냥 눈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독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글쓰기는 다르더라고요. 글쓰기는 생각이 없으면 글을 못 씁니다.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글을 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쓰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독서만 하고 글쓰기를 안 하는 것은, 독서와 글쓰기를 전체를 100으로 본다면 20, 3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글을 쓴다고 하면 반드시 글을 쓰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독서입니다. 이게 계속 선순환이 되는 거죠. 글쓰기와 독서는 계속 선순환이 되면서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서 마스터 키가 만들어지고, 마스터 키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경우가 생기더라도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게 오늘 강의의 결론입니다. 독서와 글쓰기를 왜 하냐고요? 마스터 키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마스터 키가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마스터 키에 준하는 그런 실력을 쌓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마스터 키를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감도 있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그러면 마스터 키 없이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마스터 키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항상 관리인을 불러야 됩니다. 내 락커를 열어주십시오. 이거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평생 직업을 자기가 찾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군가가 만든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직장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와야 됩니다. 버틸 자신이 있습니까? 못 버팁니다. 회사가 또 이렇게 비즈니스가 잘못되면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어디에 가서 일을 하고 있더라도
내가 평생 가야 되는 길은 내가 마련할 거야. 어떻게 마련한다고요? 마스터 키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독서를 하고 글을 쓰자. 독서하고 글 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독서와 글쓰기를 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 만나고 어디 가고 하는 시간 줄이면은 독서하고 글쓰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써달라고 하는 매체들은 무지하게 많아요. 글감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많이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나 좀 글 좀 쓰게 해 주십시오. 글을 쓰면 됩니다. 쓰다 보면 부족함을 느끼니까 독서를 하게 되고, 독서를 하다 보면 글쓰기 실력이 증가됩니다. 독서와 글쓰기 능력은 어떻게 키우냐고요? 스스로 그런 독서와 글쓰기의 선순환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발전하는 겁니다. 조금씩 매일매일 진화하는 겁니다. 누가 갑자기 뭘 갖다 주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차곡차곡 쌓는 개념입니다. 대박을 노리지 마십시오. 축적만 노리십시오. 먼지도 계속 쌓이면 한 달 지나면 꽤 많이 쌓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조금씩 쌓아 나가면 언젠가는 그것이 뭔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마스터 키로 만들어질 때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평생 학습할 때입니다. 요즘 평생 교육원이 많이 생겼죠. 학교마다, 대학마다 평생 교육원을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평생 배워야 됩니다. 3, 40년 전에는 학교 다닐 때만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배울 필요가 없어요. 배운 거 써먹기만 하면 돼.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평균 수명이 60세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60세 되면 삐까번쩍하게 회갑년을 했죠. 지금은 80세가 넘어가는데 무슨 60세 회갑년을 합니까? 안 하죠. 서울시에서 하는 50 플러스에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와서 평생 학습을 합니다.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공부만 하지 마십시오. 항상 공부는 어떤 성과를 노리고 하셔야 됩니다. 그 성과가 뭐냐? 글이고 말입니다. 강사로 활동한다든지 저자로, 작가로 활동한다든지 이런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이런 쪽에 염두를 두고 공부를 하시는 건 좋은데, 공부만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어딜 가도 만납니다. 여기 가도 공부하러 오시고, 다른 데 가도 또 공부하러 오시고,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서너 군데 가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년 가면 또 계셔요. 그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공부는 어느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야죠. 스스로의 길을 찾아 나가야죠. 그 누가 대신해 줍니까? 아무도 대신 안 합니다. 평생 학습은 내가 읽고 쓰고 경험하고 말하고 하면서 배워나가는 거지, 누군가가 당신 이렇게 하시오라고 아무도 알려주거나 지시하지 않습니다. 나의 길은 내가 만들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4강으로 독서와 글쓰기로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하냐고요?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저도 책 정말 안 읽다가 전공서적만 읽고 그러다가 46세에 퇴직하고 50대 초반에 제가 안산에 있는 반월공단 휴대폰 제조회사에
전문 경영을 하러 갔을 때 제가 저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책을 읽으려니까 거의 40몇 년 동안 안 읽었는데 갑자기 책이 읽혀지겠습니까? 그래서 만화책부터 시작해서 쉬운 책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조금 수준을 높여가면서 그렇게 책을 읽었습니다. 때로는 좀 어려운 책도 있고 쉬운 책도 있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글감을 찾아서 하여튼 블로그가 됐든 뭐 어디가 됐든 일단 글을 쓰는 겁니다. 또 유튜브 방송도 시작하세요. 여기 합정역에 있는 그릭조이의 전경무 오너 셰프는 제가 유튜브 방송을 작년에 영단마라고 영어 단어 외우지 마 이런 책을 썼거든요. 직접 이제 사파를 자기가 그렸어요. 접두사 47개를 가지고 스토리로 엮여가지고 책을 썼거든요. 재밌게 썼어요. 책이 거의 다 팔려서 지금 2세를 준비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형님 제가 뭐 유튜브를 어떻게 하죠? 어렵지 않다. 한번 해보라. 그래서 제가 다짜고짜 가서 개국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3주 흘렀나요? 3주 조금 더 됐나요? 벌써 거의 유튜브 방송을 한 20개 올렸더라고요. 20개 넘었을 겁니다. 방송을 제가 들어봐도 재밌어요. 그릭조이 TV라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재밌습니다. 원래 그분은 전공이 요리가 아니에요. 전기공학 전공해가지고 한전 다니다가 캐나다 이민 갔다가 요리를 배워가지고 지금 요리를 20년째 하고 있는 분입니다. 괴짜죠, 괴짜. 조만간에 9월 중에 지금 그리스 음식 기행에 대한 또 두 번째 책도 지금 나옵니다. 이런 겁니다. 준비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시작하라는 거예요. 시작하는 것이 준비하는 거지. 모든 걸 다 준비해서 하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오늘 독서와 글쓰기로 준비하라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8월 19일부터 지금 오늘 4강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제 페이스북 지인들 우리 줌 유격들을 비롯해서 제가 방송을 한다니까 부지런히 제가 방송하는 동안에 페이스북에 이게 공유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정말 독서와 글쓰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스스로가 평생 직업을 찾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브랜드도 찾아 나가는 그런 방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늘 강연을 이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댓글도 많이 지금 달아주시고 또 이렇게 그동안에 4강까지 하면서 제가 또 이렇게 카톡이나 또 페이스북으로 이런 많은 또 격려도 이렇게 받고 그렇게 해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또 이렇게 만들어 주신 우리 김포 시립도서관의 고촌도서관 김혜성 팀장님을 비롯해 장진아 씨 그리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평생 학습을 하면서 80세까지도 75세 80세까지도 현역으로 열심히 그렇게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고촌도서관에서 내놓은 그 설문지 많이 작성해 주셔서 다음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